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오어스 관련된 빅스비와 오어스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코스플로의 이정기라고 합니다. 겸사겸사 이지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빅스비 마스터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비스 소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어스 2.0에 대한 간략한 정보 같은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어스 2.0의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 개발자분들도 좋아하는 코드 리뷰와 간단한 시간이 좀 남으면 예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소개부터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서비스가 왜 오어스를 선택했는지, 빅스비와 연동을 하면서 왜 오어스 2.0을 선택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소개를 넣었고요. 겸사겸사 저희 앱 서비스 홍보도 좀 하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송지킴이라는 앱이고요. 국내 최대 배송사 연동이 되어 있고, 전화번호 기반으로, 회원의 전화번호 기반으로 송장을 자동 등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송장을 등록하실 필요 없이 본인한테 발송이 되는 배송건이 있으면 앱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배송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택배사에서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앱에서 푸시 형태로 알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 회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저희가 이 앱에서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개념이 회원이라 빅스비에서 이 회원 개념을 전달해야 하는데, 회원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로그인과 패스워드라는 이 인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 시의 니즈가 별도의 서비스, 즉 배송지킴이와 빅스비는 별도의 서비스이지만 빅스비의 플랫폼에서 배송지킴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며, 보안적인 이슈 없이 빅스비에서 이 저희 배송지킴이의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이지만 배송지킴이와 빅스비는 결국에는 다른 서비스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배송지킴이와 빅스비가 구분이 없이 공통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오어스 2.0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오어스 2.0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스 2.0의 그 오어스라는 적의 약자로 오픈 어서리제이션 혹은 오픈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증이라는 정보와 오픈되어 있다는, 그 열려 있다는 게 같이 양립할 수가, 어떻게 보면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 이게 양립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가 그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요청을 할 때 인증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경우에 빅스비에서 계정 정보가 필요 없이 이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었고요. 그거를 충족해주는 조건이 바로 오어스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어스 2.0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번 기회에 구축을 하셨다면 이 서버 구축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곳에서 혹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오어스 2.0을 범용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는 대세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대세라는 게 장점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구글링을 계속 하면서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해요. 개발하면서의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한데, 요즘 들어서 되게 약간 추세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글링을 살짝만 검색을 해보셔도 레퍼런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오어스 2.0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액세스 토큰이라는 값은 제가 뭐 어떤 서비스에서 계정이랑 비밀번호 가지고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토큰이라는 값 하나만 있으면 이 서비스에서 자원을 받아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인증을 하는데 이 인증값이 액세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의 경우에는 액세스 토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인터셉트가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세스 토큰 자체에 만료가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료가 되면 한번 만료가 된 액세스 토큰은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만료된 값을 만약에 만료되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된다면 또 거추장스러운 내부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리프레시 토큰입니다. 이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다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값이 이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트는 클라이언트와 워스 서버 간에 서로 신뢰하기 위한 상태값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간에 클라이언트의 인척하면서 워스 서버에서부터 처음부터 발급받을 때 인터셉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스테이트 값을 보내고 그렇게 받아진 스테이트 값을 서버 쪽에서 오서리제이션 서버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코드나 토큰을 발급해 줄 때 그 스테이트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받아내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아까 보냈던 변질되지 않은 그 상태 값이구나 라는 거를 이 스테이트라는 값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완적인 거를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타입 같은 경우가 토큰 발급 과정인데요. 빅스비에서는 현재 어서리제이션 코드라는 토큰 발급 과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서리제이션 코드 같은 경우는 토큰을 발급받기 전에 코드를 우선 발급을 받고 그 발급된 코드를 통해서 다시 토큰을 요청하는 한 번 보안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타입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JWT도 토큰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빅스비에서는 베어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베어러의 경우에는 토큰만 있다면 리소스 서버에서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토큰 타입입니다. 그리고 스코프 같은 경우는 토큰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코프가 예를 들어서 리드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리드와 라이트만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토큰은 리드만 가능하고 어떤 토큰은 라이트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권한을 서로 다르게 한다면 그 토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안적인 이슈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스코프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용어는 대충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실 것 같고요.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저는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사용자고 캡슐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 캡슐, 오서리제이션 서버는 토큰의 발급, 인증 과정 등에 대한 모든 걸 총괄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넣어놨는데 이 리스폰스 서버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지금 넣은 건데 프론트엔드랑 관련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캡슐에 바로 전달하면 이상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화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프론트엔드 자체에서 인증을 좀 한 번 더 거치게끔 보안을 한 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서버를 리스폰스 서버라고 임의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서리제이션 코드 방식의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최초로 발화를 하게 되면 캡슐에서는 이 사용자가 토큰을 발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캡슐이 토큰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인증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어서리제이션 서버 쪽으로 최초의 인증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인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서리제이션 서버에서 내부 인증, 이제 개발자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개발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로그인 페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로그인 이후에 패스워드 아이디가 맞다면 인증이 되었다라고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부 인증을 끝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을 발급받기 위한 코드를 먼저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코드가 캡슐에게 가게 되면 캡슐은 바로 그 코드와 스테이트 값을 통해서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큰을 요청하게 됐을 때 아까 받았던 이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코드가 아까 이 토큰이 맞는지를 이 오서리제이션 서버 쪽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토큰을 다시 발급해주게 됩니다. 캡슐은 이제 토큰이 발급됐으니 최초에 사용자가 원했던 이 발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소스 서버 쪽으로 응답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소스 서버에 응답을 요청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제 리스폰스 서버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리스폰스 서버에서 리소스 서버 쪽으로 한 번 더 자원을 요청하게 되고 받은 자원을 토대로 여기에서 그 리스폰스에 알맞게 응답을 만들어주고 그 응답을 캡슐에게 전달해주면 최초 이 유저가 말했던 발화에 대한 응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OAuth 2.0의 최초 인증 플로우는 끝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여기 이 인증 요청 부분에서 여기 이 토큰 발급 부분까지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토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이 인증 요청, 이 내부 인증 이 부분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저는 올바르게 만들어진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코드 발급도 제외가 되고 토큰을 바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토큰을 요청하게 되면은 다시 토큰을 발급받아서 만료가 되지 않은 토큰으로 다시 통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이 어서리제이션 서버와 이 리소스 서버는 별도로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드 리뷰인데요. 일단 먼저 서버 쪽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authorize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URL로 authorize라는 URL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경우가 이제 빅스비 파트너 그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각각 캡슐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 값이고, 리다이렉트 URI 같은 경우가 제가 처음에 토큰을 요청하기 전에 코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코드 값을 어디로 전달해 줄지에 대해서 캡슐이 명시를 해주는 URI입니다. 이 부분 스테이트와 이 부분 리다이렉트 URI, 이 부분 리스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캡슐에서 자동적으로 캡슐의 설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어서리제이션 서버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코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자체의 권한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현재 진짜 제가 그냥 말 그대로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플로우가 되게 로직이 간략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스코프에 따라서 권한을 바꾼다든지 내부에서 인증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하시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 이후 로그인을 완료를 하면 저는 코드라는 URI를 통해서 로그인 아이디라는 지금 내가 로그인을 했던 아이디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머지 값들은 동일하고요. 스코프라든지 리다이렉트 URI, 스테이트 값 이런 것들은 최초의 어서라이즈 쪽으로 받았던 그 파라미터들과 동일하고요. 이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 내부에서 이 로그인 아이디의 코드와 토큰을 매핑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전달받았던 이 리다이렉트 URI를 통해서 이 코드와 전달해 줬던 스테이트 이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캡슐 쪽에서는 이 스테이트를 토대로 내가 아까 보냈던 그 값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코드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코드를 저장한 이후에는 이제 토큰을 발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토큰 URI에다가 마지막으로 토큰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랜트 타입이 나오는데 그랜트 타입의 어서리제이션 코드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서리제이션 코드를 먼저 코드를 발급받고 토큰을 최초 발급받는 상황이라면 어서리제이션 코드를 당연히 그랜트 타입으로 줘야 정상적인 토큰 값을 발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서리제이션 코드일 경우에 이 코드를 통해서 토큰 값을 찾아내고 리스폰스로 토큰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토큰, 물론 여기에는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그리고 만료되는 익스파이어즈 같은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리스폰스를 통해서 캡슐은 비로소 토큰 발급받는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이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거를 그랜트 타입으로 줌으로써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토큰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갱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똑같이 토큰 오브젝트를 전달하게 되면 그럼 이제 캡슐은 새로 전달받은 토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빅스비 소스 쪽인데요. 이 오서리제이션에 authorization.bxb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authorization.bxb에 여기 보시면 authorize endpoint 그리고 token endpoint 이렇게 두 가지의 URI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authorize endpoint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서버의 최초 엔드포인트,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토큰 같은 경우가 토큰을 발급받는 URI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리프레시 토큰일 경우에도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토큰은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authorize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경우가 이제 파트너 포탈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비에서 이 부분 설정이 끝냈다면 오어스는 이제 연동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캡슐을 개발하실 때 보통 이 HTTP 외부와 통신을 할 때 HTTP 모듈을 쓰셨을 텐데요. HTTP 모듈의 get URL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파라미터조차도 다 똑같은데 달라지는 유일한 하나는 요 앞에 get URL 앞에 있는 auth라는 이 단어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HTTP 모듈에서 auth URL, auth get URL 같이 auth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 헤더에 author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토큰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소스를 요청받는 서비스 서버 쪽이나 authorization 서버 쪽에서는 그 헤더에 있는 값을 토대로 토큰을 뽑아내고 이 토큰 값이 올바른 토큰 값이구나 아니구나를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개발을 하시면 오어스 연동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했었던 내용의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몇 개 빠뜨린 것들이 예를 들면 토큰에 대한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URI를 통해서 깃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접속하셔서 마음껏 클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개발해 주신 전지성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빅스비 슬랙을 많이 써보셨으면 이렇게 생긴 분이 있어요. 요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요분이 되게 잘하십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다음으로는 빅스비에서 결제하기 발표를 맡아주실 YW 모바일의 윤태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빅스비에서 결제하기에 대해서 삼성페이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W 모바일의 윤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께서 빅스비 캡슐을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YW 모바일에서 개발한 빅스비 캡슐을 소개해드리면서 결제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능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불 결제가 진행되는 플로우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삼성페이를 구현한 화면과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캡슐의 이름은 별대리이고 기능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캡슐입니다. 빅스비 안에서 주문, 호출, 결제, 취소 등의 모든 시나리오가 완결되는 캡슐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조금씩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별대리에서 대리운전 불러줘와 같이 캡슐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도착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도착지 검색 결과가 여러 군데일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방금 보여드린 예와 같이 검색 결과가 하나일 경우는 바로 주문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주문 화면에서는 주문 명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정이 필요한 것을 수정할 수 있고 요금이라든지 결제 수단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결제가 성공하면 빅스비에서 결과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가까운 곳에 있는 기사님과 매칭이 되고 기사님이 고객에 오는 지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서는 기사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바로 붙어서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납부 납입을 할 때 개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많은 지불 수단을 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결제를 대응해주는 서비스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전자지불 결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G는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해서 또 새로 생겨나는 결제 방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안과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운영도 해주는 것이죠. 그 대가로 등록비와 관리비,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데 PG사와 계약하실 때에는 그 조건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PG사들을 들어보셨을 이름들인데 아랫줄에 나와 있듯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체 지불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불 과정에는 주문, 결제,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빅스비 캡슐, 그리고 PG 서버 사이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지금부터 S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주체에서 주문 결제 승인에 대한 유효함을 검증하고 나서 지불 결제가 PG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빅스비 캡슐에서 주문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하게 되면 SP에 주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SP 서버에서 해줘야 할 것은 이 주문 내역에 대해 적절함을 확인하고 PG사에 요청할 페이먼트 링크를 만들어서 캡슐에 전달해 줘야 합니다. 페이먼트 링크를 만드는 가이드는 PG사에서 제공하는 기술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가맹점 아이디라든지 금액, 주문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응답을 받은 캡슐이 이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지문이나 암호를 통해서 개인 인증을 하고 그 다음 PG사로 결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페이먼트 링크를 이용합니다. PG는 주문 결제 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런 결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응답을 SP에 보냅니다. SP는 캡슐에서 받은 정보와 PG사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주문이 유효함을 검증하고 PG에 최종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 PG에서 마침내 삼성페이 결제 승인의 성공 여부를 받고 그 결과를 SP에 응답하고 SP에서 받은 리다이렉션 정보를 이용해서 캡슐에 결제 승인 성공 여부를 전달합니다. 이제 SP는 결제가 완료된 주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되고요. 캡슐은 결제 요청에 대해서 결과를 빅스비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앞에서 도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빅스비 화면과 디버그 플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주문에 대한 컨펌을 사용자로부터 받는 화면입니다. 오더 컨셉의 뷰인데요. 앞에서 이제 주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여기 오더 컨셉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오더 컨셉의 출발지, 도착지, 요금, 결제 수단 등의 프로퍼티를 리절트 뷰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주문을 하면 이 오더에서 커밋 오더와 프로시드 페이먼트라는 액션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커밋 오더 액션에서 캡슐에서 SP로 주문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도식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단계인 주문에 해당하겠습니다. 프로시드 페이먼트 액션에 가면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의 개인 인증, 이 왼쪽 화면에서 이제 개인 인증을 한번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PG사로 결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도식에서 보셨던 PG사와 SP 사이에서 일어나는 통신으로 결제 성공 여부가 결정나면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은 캡슐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리절트 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성공, 취소 또는 거절 등의 화면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시트 뷰를 보여주게 되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지불 결제 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결제에 대한 플로우와 빅스비 화면을 보여드렸고, 다음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PG사와 계약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기능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PG사와 계약을 맺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PG별로 지원하는 페이먼트 종류라든지 제공 조건이나 제약 조건 등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회사에서 맞는 적절한 PG사를 고르시고 안정성을 고려하신다면 멀티플 PG를 구축해도 좋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협상이 가능하니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약하고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데까지 가맹점 승인을 받는데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이를 일정을 잡으시는데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경험자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돈과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서버 코드와 캡슐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캡슐로부터 주문 요청을 받으면 서버가 해야 하는 일은 페이먼트 링크를 만들어서 캡슐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이 링크 안에는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PG사별로 결제 정보를 구성해 놓으시고 이 파란 실선 안에 있는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결제사에서 기술 문서로 가이드한 것에 따라 그 정보로 링크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 링크를 만드는 코드를 보시면 여러 쿼리들이 있는데요. 가맹점 아이디라든지 금액, 콜백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번호 등의 상품명, 주문번호 등의 쿼리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 문서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페이먼트 링크의 예시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링크를 만들면 이 안에 보면 MID라고 하는 가맹점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금액이 들어가 있고 주문 번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콜백 스키마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대로 쿼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 링크를 캡슐에 전달하고, 캡슐은 이 URL을 PG사에 결제 요청을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PG와 SP 서버 사이에서 통신으로 진행됩니다. 캡슐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은 PG사는 결과를 결제 요청 응답으로 SP에 전송합니다. SP는 PG에서 받은 결과하고 처음 캡슐에서 받았던 주문 요청 정보하고 이게 맞는지, 유효한 주문인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PG사에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PG는 삼성페이에 대해서 결제 승인을 검증합니다. SP 서버는 PG로부터 최종 승인 결과를 받아서 성공 취소에 따라 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 그린 실선 박스 안의 코드와 같이 처음 PG사로부터 받은 페이먼트 리퀘스트가 PG사와 캡슐에서 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하면 이제 승인 요청을 PG사로 보내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성공인 경우 이 그린 박스에서 SP 서버는 캡슐로 보낼 리절트, 메시지, 오더 넘버 등의 성공 메시지를 만들어서 리다이렉션으로 캡슐에 전달합니다. 그 외에 결제가 실패되었거나 승인이 실패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승인이 되면 성공이 됐으면 SP 서버는 각자 원래 해야 되는 그 서비스를 위해서 그 실제 주문을 자체 엔진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되고요. 캡슐은 리다이렉션으로 받은 결제 승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리절트 뷰로 빅스비 화면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서버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제 캡슐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캡슐에서는 세 가지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개나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설명의 간략함을 위해서 3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시드 페이먼트라는 액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액션이 페이먼트 링크를 받은 후에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PG사에 결제 요청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저희는 리시트 프리와 리시트라는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인풋에서 디폴트 이닛으로 커밋 오더라는 액션을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첫 단계인 캡슐에서 SP로 주문 요청을 하는 액션입니다. 이것은 개발하시는 캡슐에서 각자 주문하는 API를 써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드를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만든 액션의 엔드포인트 설정을 endpoints.bxb라는 파일에 기술하셔야 합니다. 프로시드 페이먼트에 대한 액션 엔드포인트 설정인데요. 인풋과 동작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기술을 하시고요. OAuth를 쓰시는 경우에는 Authorization User라고 기술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액션 포인트와 설정이 유사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은 페이먼트 메서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지정해서 삼성페이 외에
다른 신용카드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의 지불 방식도 멀티플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URL 부분이 SP 서버에서 전달받은 페이먼트 링크를 이쪽에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백 스키마를 컨텐츠를 기술해 주시면 엔드포인트에서 만드셔야 되는 게 끝이 납니다. 이제 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캡슐에서 PG사로 결제 요청을 보낸 뒤에는 PG사와 SP 서버 사이에서 통신으로 결제 승인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가 모두 진행됩니다. 캡슐은 이에 대한 결과를 SP에서 PG를 통해 리다이렉트되어 전달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은 응답은 달러 페이먼트라고 하는 예약된 변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 페이먼트 안에 보면 페이먼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이 리스판스 안에 그 SP 서버에서 작성했던 그 결제 성공 실패 메시지에 대한 쿼리들이 담겨 오는데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삼성페이 앱 스키마를 통해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절트 성공 여부, 메시지 그리고 주문 번호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빅스비 페이 캔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약어로 내려오는 건데요. 만약에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중간에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은 이 리저브된 리스판스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취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에 대해서 파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결과 값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요 하얀색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 출력할 컨셉인 리시트 안에 프로퍼티 내용으로 파싱해서 뽑아낸 값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저희는 리절트와 메시지, 오더 넘버 등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리시트 컨셉을 리절트 뷰에서 받아서 주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을 만들면 됩니다. 결제가 되었습니다 또는 결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만드시면 빅스비에서 삼성페이를 연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드는 정리해서 빅스비 깃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캡슐 많이 만드세요. 빅스비 에코시스템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